이제 상승 국면이 시작됐기 때문에 25년, 26년에는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인허가가 거의 그냥 네. 제로에 가깝다고. 인허가 건수가 네. 21년에 정점을 찍고 네네. 줄곧 인허가 건수가 줄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채널의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부동산, 특히 또 아파트, 경매는 또 당연히 저희 채널 자체가 또 경매 채널이다 보니까 네. 경매도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내가 어느 시점에 집을 사야 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양극화가 굉장히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또 부동산을 빼놓고 또 경제를 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면 또 교수님께서도 또 바라보시는 부동산의 앞으로 경제 전망이 네. 좀 바뀌고 있는지 또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거 좀 짚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전망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지금 2024년 중반부터 이제 상승세로 올라간다 이제 그죠?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거가 지금 뭐 거의 이제 정확하게 다 들어맞았고 2024년 이제 연말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올해하고 내년하고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보실 테니까. 그렇죠. 전국에서 보시죠. 외국에서도 많이 보세요. 맞아요. 네, 그러시니까 이 전망이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네네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을 전망하고 그 숫자가 이럴 것이다. 얼마나 네네네.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그거밖에 안 상승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특히 통계니까.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상승한다고 그러지? 네. 이렇게 체감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항상 나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그 평균 가격이 그런 흐름이구나 라고 가늠하신 다음에 예. 나의 집에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집의 흐름하고는 다르네.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평균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네. 우리 동네는 떨어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 동네를 제외한 나머지 동네는 들었던 그 값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네. 내가 체감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 숫자 틀렸어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내 체감과 다르면 그것보다는 더 클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7월을 기점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상승 기조인 게 맞습니다. 네, 전국 그렇죠. 기준으로. 근데 이것을 전망할 때 저는 크게 한 5가지 요소로 이제 전망을 하는데 네네.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첫 번째는 거시경제적으로 봅니다. 예. 거시경제적으로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예.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 때 집값 폭등했고 네. 긴축의 시대 때 집값이 폭락했어요. 근데 24년 중반 이후는 책에서 써놓은 것처럼 피벗의 시대. 네. 피벗의 시대. 시대.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시대.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건 아니지만 강보합의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거나 뭐 강하게 상승하거나는 아니지만 일단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접근은 기술적 분석이에요. 워낙 이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 같아요.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은 냄비 같아서 네. 어제 오르고 오늘 떨어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오를 때 한동안 오르는, 네. 뜨거울 때 한동안 뜨거운, 차가울 때 대표도 바로 안 뜨거워지는 네. 그런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식는. 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은은하게. 그냥. 가마솥처럼 네, 움직여요. 가마솥처럼. 네. 근데 그 주기가 짧을 때는 6개월, 길 때는 뭐 2, 3년, 5년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류는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됐거든요. 네. 이 상승 전환된 이 기류가 길지 않아요. 불과 3개월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3개월 상승 기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특히나 전세 세입자가 네.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좀 강하게 마음 먹는 순간은 전세 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세 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집값이 상승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좀 길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7월에 전세를 재계약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네. 집값 상승세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전세 한번 연장해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다른 전세를 알아보신 거예요. 네. 내 집 마련 수요가 발동이 안 돼요. 8월도 비슷해요. 음. 근데 9월도 이미 계약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일로부터 그 전세를 세입 다른 전세로 옮길지 전세를 재계약할지 내 집 마련할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3개월 전의 판단이니까 예, 그렇죠. 역시 9월만 해도 예. 전세 수요가 내 집 마련 수요로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에요. 10월, 11월 정도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본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상승세로 이어지네? 그러면 나 전세 계속 사느니 내 집 마련으로 바꿔야지 하는 수요가 맞물리는 시점이 10월, 11월입니다. 11, 12월 연말일수록 강해요. 예, 예. 그런 걸 충분히 지켜봤을 때 나쁘게 얘기하면 불안감, 좋게 얘기하면 샀을 때의 기대감,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이제 불과 7월부터 몇 개월 안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네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 국면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하락세로 전환되는 기간도 아무리 빨라야 3개월인 거예요. 그렇죠. 당분간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이게 기술적 분석이고요. 예, 좋은 말씀이세요. 세 번째는 선행 지표로 봐요. 네. 이 매매 시장의 선행 시장이 전세 시장이에요. 잘 그렇죠. 아시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매매 시장의 선행 시장이 이 경매 시장이에요. 네. 그 선행 시장을 봐야 돼요. 근데 전세 가격은 23년 중반 이후로 계속 상승했고 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주마다 0.07%. 그리고 매매 가격의 상승률은 한 주당 0.05%. 네. 그러니까 더 높아요. 그러면 전세 시장은 상승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됐다. 네. 근데 매매 시장만 나홀로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당분간 그렇죠. 어렵다. 또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매 매각률이 바닥을 찍었던 지점이 22년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엔 매각률이 올라가요. 네, 조금씩 올라가죠. 추세적으로 올라가요. 네. 그 얘기는 경매 시장이 매매 시장에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22년 말을 기점으로 경매 시장이 우상향해 왔다는 것은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한 매매 시장도 당분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우상향하겠구나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선행지표격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또 드리고요. 마지막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네, 네. 이게 수급 분석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수요 네.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그렇죠. 근데 수요가 많으냐 공급이 많으냐를 봐야 되는데 먼저 공급은요. 공급은 올해도 공급 부족이 시작됐죠. 네. 오죽급했으면 저기 그린벨트도 네, 해제하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만큼 공급 부족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공급 부족은 이제 시작된 거고 25년, 26년에는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내년 또 내후년 더. 공급 부족 시작해요. 네. 왜 그러냐면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을 계산하려면 역시 신규 주택 인허가 건수를 보면 돼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인허가가 거의 그냥 네. 제로에 가깝다고. 인허가 건수가 네. 21년에 정점을 찍고 네네. 줄곧 인허가 건수가 줄어요. 근데 건설사들이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대략 한 3년 후에 분양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인허가 물량이 21년부터 줄곧 줄었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24년, 25년, 26년 줄곧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인허가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네, 맞아요. 금융 조달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 못 해요. 네. 인허가 받은 건수가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실제 인허가 건수가 아닌 게 많아요. 그렇죠. 연결되지 않고. 연결되지 네. 않고. 그러면 공급량은 그 인허가 건수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공급은 네.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수요죠.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구매 의사가 어떨까요? 구매 의사가 높아요. 맞아요. 다 구매 서울, 여력이 다 없더라도 인서울. 다 인서울에 네. 살고 싶어 하고. 구매 의사를 보는 방식이
이렇게 여쭤보면 돼요. 우리 피디님께 질문 드릴게요. 2024년 10월의 집값보다 25년 10월의 집값이 높아져 있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높아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비전문가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전체 가구 한 2200만 가구인데 그 가구가 전반적으로 지금 집값보다 1년 후 집값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구매 의사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진 거예요. 그쵸. 구매 여력과 무관하게. 네, 네. 구매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지금 사야 된다. 그렇죠. 이렇죠. 여력이 되는 한. 근데 구매 여력도 봐야죠. 그렇죠. 구매 여력은 금리예요. 지금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소득을 모아서 소득이 늘어나서 집을 산다면 그럼 20년 걸려요. 언제 사요? 언제 사? 그게 아닙니다. 축적된 소득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는 맞아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의존할 수 있느냐, 이만큼의 차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한데 금리의 레벨이 떨어지면 대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DSR을 적용했을 때 네,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늘어나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할지라도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쇄됩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여력이 또 올라가요. 그 구매 의사도 높아지고 구매 여력도 높아지니 매수세는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5가지 요인으로 짚어봤는데 네. 어떤 요소로 짚어보나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24년 또 25년 뭐 강한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강보합장에 가까운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5가지 요인이 지금 결국은 집값을 조금 이제 끌어서 올리는데 그렇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네. 이제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사실은 흐름 있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 네네. 그 혹시 노하우나 요령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가끔 네네.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우리는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나의 입장에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쵸. 이해가세요? 나의 자금 여력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만 보는 경우가 내가 많죠. 소득이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집을 산단 말이지?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네. 그 총체적으로 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스저지를 안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측면도 한번 가늠하시고 공급 측면도 보시고, 그리고 이 매매 시장에 선행하는 선행 시장, 전세 시장이나 경매 시장도 좀 보시고, 역시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거시경제에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여건도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만한 시장인지 아닌지 네네네. 그런 것들을 고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야 총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된다. 총체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총체적으로 보심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트렌드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네네. 그 트렌드가 저는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바로 비대칭화예요. 올해도 이 전망서에 네. 부동산 편이 있고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비대칭화의 진전이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강한 상승을 보이지만 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강보합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도 지방 가격은 그렇죠. 5개 광역시 가격만 해도 지금 가격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네. 순간까지도 전주보다 떨어지고 전주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비대칭화라고 합니다.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고요. 이 비대칭화가 더 추가적으로 진전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인구 구조 변화예요. 인구 감소로 집값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정확히 보시면 비수도권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2035년까지도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인구의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우, 좋은 수도권으로의 말씀이세요. 네. 인구 집중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더군다나 지금의 정책 기조들은 수도권 집중화를 결론적으로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죠. 네, 그렇죠. GTX 조성하죠. 교통망 조성하죠. 네. 그게 하나의 서울과 같은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대 서울. 네. 이런 걸 만드는 구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소멸 현상이 있고 지방소멸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 부추겨져요. 학교에 학생이 이제 3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안타깝게도 네. 통폐합돼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그 3명의 학생들은 이사 가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멸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더 앞당겨지고 가속화돼요. 그런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 매년 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약 11개의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 늘었어요. 네.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 수요나 투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 반전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더 인구 과밀화, 더 많은 인구가 집중이 돼요. 그러는 와중에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구조 변화로 보더라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벗어난다.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 가격의 상승세와 네. 비수도권 가격의 흐름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리 움직인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 트렌드를 장착하시고 네, 그렇죠. 그 트렌드 하에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실수요자도 있지만 또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의 말씀처럼 점점 이게 일자리도 그렇고 점점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책에 지금 보시면 피벗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인구 이동, 또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집필을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날짜로 4위를 찍으셨다고 합니다. 엄청 지금 베스트셀러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데 부동산이나 또 거시경제, 경제 전망을 우리가 좀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특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는 만큼 보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시고, 우리 또 김광석 교수님의 이런 강좌라든지 제 채널에서 또 많이 나오셔갖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 또 채널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얘기 또 많이, 또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예.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곧 나오실 거예요. 이 영상 나갈 때쯤이면 아마 네. 제 네. 채널에서도 봉화와 TV 대표님 나오실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적인 이런 그 의견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피 같은 돈,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내 집 장만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각자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물론 11월 달에 있는 그 네. 일조 클럽 네네네. 그때 강의 가서도 기회가 된다면 사인을 좀 해드리겠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사인해 드릴 때 책에 이렇게 사인해 드릴 때 네. 꼭 적어 드리는 문구가 있어요. 네, 어떤 문구세요? 흔들리는 바람에도 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아유, 멋있어요. 네. 아, 역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려면 잘생긴 남자는 멘트도 잘생겼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정말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 뿌리가 깊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그 뿌리가 깊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에 대한 뿌리를 오늘 좀 하나 두 개 더 넓히는데 오늘의 네. 이야기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김광석 교수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또 많이 들어가셔서 좋은 이야기 또 많이 들어보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다음에 네. 또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겨.